자, 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오늘 처음 온 친구들은 오리엔테이션을 꼭 들으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저번 시간부터 앞으로도 계속 강조할 내용 중에 하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시든 간에 목적의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 공부를 왜 하고 이 공부를 통해 뭘 얻을 건가, 얘가 명확하게 잡혀 있어야지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아.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이 흔들리면 이도저도 아니게 흐지부지 마무리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얻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게 명확하게 잡혀 있어야지 이걸 얻기 위해 이 방향으로 공부하는 게 맞아. 이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수업의 방향성이나 목표 의식을 오리엔테이션 때 다 설명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꼭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과는 달리 오늘 처음 온 친구들은 지금 받은 프린트를 처음 보겠죠. 그럼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숙제를 해온 친구들이랑 비교하면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게 반도 안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저번 주에 수업을 들었지만 혹시 숙제를 안 한 친구들이 있다면 숙제는 무조건 해와야 된다. 아시겠죠? 내가 애초에 숙제의 양을 많이 주지도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대신 무조건 해와야 돼. 그러니까 숙제를 여러분들이 해오고 난 다음에 사실 들어야 될 건 뭐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중요하지 않잖아. 우리 이거 공부하려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너네들이 숙제를 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내가 어떻게 읽는지를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는 재료야, 재료. 우리가 독서 방법을 익히기 위해, 독서 공부 방법을 익히기 위해 다루는 재료고, 실제로 너네들이 수업 시간에 가져가야 될 건 독서 공부 방법이랑 독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려면 너네들이 일단 미리 읽어왔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내가 어디가 안 되는지를 아는 상태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결국 공부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모르는 걸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모르는 걸 알아가려면 전제 조건은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돼요. 숙제는 뭐냐? 내가 이걸 모른다를 알아오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여기를 잘 모르는구나, 이게 잘 안 되는구나, 이걸 알아온 상태에서 들어야 그 부분을 가져가려고 노력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를 잘 못했으니까 이 부분 설명하는 걸 잘 들어야겠다. 혹은 나는 이 부분을 잘 이해 못했는데 선생님은 당연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냥 어물쩍 넘어가. 그러면 나 저 부분 이해 안 되는데 해서 질문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상태를 만들어 오는 게 숙제의 목적이에요. 문제 풀고 그 문제 다 맞았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랑 똑같은 문제, 똑같은 질문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그냥 재료로 다루고 있을 뿐이야. 거기에 항상 명심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간략하게 환기만 해보면 결국 독서의 본질은 독해, 즉 이해에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 이해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먼저 내가 글을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고요. 내가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점검하려면 글을 읽을 때 납득이 안 가는 정보가 없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글을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당연하지, 그렇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나눠서 그렇지 못한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수업 시간에 듣는 게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해도를 점검하는 건 그렇다 치고 이해도를 올리기 위해서 공부 방법으로 선택해야 될 건 요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약의 핵심은 안 보고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글을 안 본 상태에서 요약을 하는 걸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 방법론을 연습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혼자 하기는 힘들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 교재의 일부분을 복사해서 첫 번째 지문으로 다루고 있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숙제를 해온 친구들은 알 텐데 이 프린트 자체가 요약을 이런 방식으로 하라는 그 순서대로 너네들한테 학습 방향을 유도해주는 방향으로 서술되어 있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당연히 교재에 있는 지문들을 다룰 거예요. 그러면 교재에 있는 질문은 내가 현실적으로 뭐 문장별 요약이라든지 문단별 요약이라든지 그 전체 요약을 다 해줄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물론 최대한 글 전체 요약 정도는 나눠주려고 노력할 겁니다. 노력할 건데 그게 현실적으로
문장 단위, 문단 단위, 글 전체를 모두 다 요약해서 주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삼으라는 의미에서 준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예를 들어 선생님 저는요 이걸 연습을 해보고 실제로 교재에 있는 지문을 해보려고 했는데 여전히 잘 안 돼요. 그러면 뭐 질답 시간이나 이런 거 활용해서 달라고 하세요. 그럼 내가 똑같이 구성되어 있는 다른 지문을 줄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하시고 오늘 나랑 같이 이 지문을 공부하는 방향대로 앞으로 교재에서 다룰 지문도 다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이렇게 독서가 향상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할 테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온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지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내가 저번 시간에 강조했다. 이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앞에만 본다. 고개 숙이지 마. 아시겠죠? 책을 볼 이유가 없다. 여기 다 있어요. 지문이고 문제고 다 띄울 거니까 그냥 무조건 앞에만 봐. 첫 번째 목적은 수업 시간엔 생각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세요. 어차피 공부는 머리를 안 쓰면 안 늘어.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게 귀찮아서 사실 공부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내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하시고 글을 읽는 내내 내가 설명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납득하려고 노력하세요. 두 번째로는 졸지 말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다 앞에 보고 있는데 고개 숙이고 있으면 그 새끼 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피곤하면 잠깐은 졸 수 있지만 반복되지 않도록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세요. 지금처럼 뒤에 스탠딩 책상이 없다, 자리가 없다. 그럼 그냥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듣든 밖에 나가서 뭐 세수를 하고 오든 잠을 깨려고 노력은 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봅니다. 앞에 보고 같이 생각하는 거야. 자, 주택임대차는 임차인이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기간 동안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한 후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받는 계약이다. 야, 지금 내가 읽은 속도가 너네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눈으로 글을 읽는 속도랑 비슷하겠죠? 중요한 건 이거야. 지금 너네들 머릿속에 무슨 정보가 남았는데 이걸 점검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읽고 넘어가면 지금 여기 이 문장을 읽고 나서 남은 내용이 없다고 치면 결국 이 문장 날아간 거거든요. 근데도 너네들은 그냥 넘어간다고. 이 습관부터 고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 프린트에 문장별 요약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이해했으면 이 문장이 끝난 다음에 내가 머릿속에 어떤 내용이 남아있는지 환기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게 안 되면 얘 날아가는 거야. 그럼 넘어가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문장이 길죠. 보통 이런 내용들이 너네들이 시험장에서 눈으로 쭉 훑어 읽었을 때 잘 이해가 안 가는 구성을 가진 문장입니다. 실제로 선생님 저는 눈으로 쓱 읽어도 다 이해되던데요? 그럼 잘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읽으면 됩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 그러니까 여기 읽었지만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우리나라 말은 서술어 중심의 언어야. 한국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 이유가 서술어가 제일 뒤에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문장의 의미가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서술어 중심으로 다시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주택 임대차는 계약이다.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문장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문장에서 진짜 하려고 하는 말은 주택 임대차는 결국 계약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여기서 잠깐 끊고 배경 지식 하나만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배경 지식 하나만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사실 앞으로도 내가 강조할 내용 중에 하나인데 배경 지식이라는 건 쌓는 게 아니라 쌓여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히 법, 경제, 요즘엔 경제 지문이 잘 안 나오지만 예전에 한참 경제가 킬러 문항으로 많이 나왔을 때 얘기야. 법, 경제를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 애들이 어떤 짓을 하냐? 법, 경제를 공부해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있으면 확실히 그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에서 사용되는 말을 아예 모르겠으니까 법, 경제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기특하지. 뭐 그렇게라도 이해하겠다고 생각하는 게 어디야. 근데 사실 방향성 자체는 되게 비효율적이죠. 우리는 국어를 공부하려고 하는 거지. 사실 법, 경제를 공부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글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배경 지식은 엄밀히 말하면 쌓여 있어야 돼. 이걸 내가 왜
강하게 주장할 수 있냐면 2학년 기출을 보시면 1학년 기출 제재는 예를 들어서 이런 계약과 관련된 걸 설명하는 걸 지문으로 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까놓고 얘기해서 3학년 수준의 지문을 읽고 있는데 이 지문에서 알 거라고 전제하는 내용을 나만 모르고 있다. 다른 애들도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나만 모르고 있다.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1학년 때 공부를 그냥 안 한 거예요. 1학년 기출 지문들을 1학년 때 풀면서 학습하지 않은 거라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럴 수 있죠. 선생님 저는 지금 당장 배경 지식이 좀 급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해당 제재를 담은 지문들을 반복적으로 독해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법이 약해. 법에 대한 배경 지식을 쌓고 싶어. 그러면 법을 공부하지 마시고 법을 다룬 제재의 기출 지문들을 그냥 독해하세요. 그러면 어쨌든 공부 방향은 독해니까 독서에서 벗어나지 않죠. 근데 이해가 되면 그 지문에서 설명한 내용은 내 머릿속에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그게 자연스럽게 배경 지식으로 쌓이게 된다. 학년을 낮춰도 상관없어요. 1, 2학년 거 다뤄도 상관없어. 내가 애초에 혼자 공부할 때 3학년 수준의 지문을 잘 못하겠어요. 제대로 이해가 안 돼요. 혼자 하려고 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이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학년을 그냥 낮추세요. 1, 2학년으로. 1, 2학년으로 낮춘다고 그렇게 쉽지 않다. 애초에 이게 2학년 지문이다. 이거 2학년 기출이에요. 고2 기출이에요. 고2 기출. 그러니까 숙제를 한 친구들 알겠지만 이거 쉽지 않아요. 이 지문 쉽지 않아. 문제는 3학년 것보다 상대적으로 1학년 당연히 쉬워요. 물론 얘는 문제도 좀 어려워. 문제도 좀 어려운데 상대적으로 1, 2학년 기출을 풀어보시면 문제는 3학년 것보다 쉬워. 근데 지문 수준은 그렇게 차이 안 나. 무슨 말이냐면 1, 2학년 거 뭐 곱하면서 다 이해하는 거 아닌가? 그 정도 수준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3학년 수준의 공부가 혼자 하기 좀 버겁다. 그러면 과감하게 1, 2학년 거로 낮춰. 학기 초에. 아시겠죠? 어차피 수업을 듣는 시간은 너네들 자습 시간이랑 비교하면 극히 일부야. 그러니까 사실 너네들 자습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수험 생활의 성패를 좌우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자습 시간에 1, 2학년 걸 다뤄서 실력을 향상시키면 어느 순간 수업 시간에 어차피 어려운 거 다룰 거 아니야. 나랑 수업 시간은 3학년 기출 다루겠죠? 어느 순간 수업 시간에 다루는 지문의 수준과 만나는 시점이 온다고요. 내가 혼자 자습 시간에 다루는 지문의 수준과 그 다음 수업 시간에 다루는 수준의 지문 수준이 만나는 시점이 온다고. 그럼 그때부터는 어차피 탄력을 받아요. 근데 안 되는 걸 자습 시간에 어거지로 낑낑대면 수업 시간에는 되는 것 같다가도 자습할 때는 아예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이게 독서 공부가 되는 건지 확신도 안 들 뿐더러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기만 할 위험이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 조금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쪽팔려 하지 마시고 1학년 지문 보셔도 됩니다. 알겠죠? 배경 지식 쌓을 겸 내가 이해하기에 약간 버거운 정도의 수준의 지문을 자습할 때는 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내 능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약간 버겁다에 해당하는 지문의 수준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지문의 수준이 수업 시간에 다루는 지문의 수준과 만나게 될 때 혼자 공부해도 탄력을 받을 거라고. 아시겠죠?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계약도 솔직히 요 정도는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계약이 뭐 한두 번 기출되는 게 아니잖아. 그죠? 하지만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냥 배경 지식을 알아두세요. 정확히 얘기하면 계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약을 하게 되면 발생하는 권리, 채권과 채무 이 단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채권과 채무를 지금 처음 들어본 친구는 없잖아. 그래서 너네들 공부하면서 채권 채무 다 한 번은 봤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질문을 바꿔볼게요. 그래서 채권 채무가 뭔데요? 여기서 이 말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없으면 수도 없이 본 그 기출문제에서 설명한 내용들이 실제로 너네들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번 나왔어. 그러면 뭐 잊어버려도 되지. 근데 솔직히 채권 채무 너네들 기출 풀면서 몇 번 봤네? 진짜 수십 번은 봤을 거야. 과장 좀 보태면. 그랬을 때 아직도 채권 채무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안 잡혀 있다면 이번 기회에 배경 지식 삼아 알아두세요. 그냥. 아시겠죠? 계약은 상호간에 어떠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약속이야. 그 권리를 우리가
채권과 채무라는 말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채권은 쉽게 얘기하면 어떠한 행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어떠한 행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누군가는 그 행동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기겠죠. 그게 채무야. 아시겠죠? 채권은 권리고 채무는 의무야. 그래서 어떠한 행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 의무를 채무라고 합니다. 여기서 어떠한 행동을 법적인 용어로 좀 어려운 말로는 급부라고 해요. 급부라고 해. 그러니까 채권은 깔끔하게 정리하면 급부 요구 권리예요. 급부 요구 권리. 채무는 급부 이행 의무야. 급부 이행 의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친구랑 계약을 했어요. 어떤 계약을 했냐면 내가 분필을 빌려줄 테니 일주일 뒤에 나한테 돌려줘. 라는 계약을 했어. 그러면 나한테는 일주일 뒤에 분필을 돌려달라고 할 권리가 있겠죠? 이게 채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친구한테는 일주일 뒤에 나한테 분필을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겠죠? 이게 채무입니다. 아시겠죠? 이 의미를 그냥 이해해 주세요. 워낙 많이 나오잖아. 아시겠죠? 그리고 이 채권이 또 어디에서 많이 나와? 경제에서 많이 나오죠. 경제에서 나오는 그 채권의 의미도 기본적으로는 이 의미에서 파생되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에서 말하는 채권은 이거거든요. 여기 종이가 있어요. 종이가 있는데 여기에 뭐 액면가가 써 있어. 뭐 1만 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만기일이 적혀 있어. 오늘 며칠이야? 4일? 뭐 3월 5일 이렇게 써 있어요. 3월 5일 써 있어. 그럼 이게 뭐냐면 이 종이를 예를 들어서 이게 국민은행에서 발행한 거라고 해봅시다. 국민은행에서 발행한 채권이야. 그럼 내가 이 종이를 들고 국민은행에 가면 3월 5일에 가면 10,000원을 준다는 뜻이거든요. 10,000원을 준다는 뜻이야. 근데 이걸 왜 채권이라고 하냐면 결국 이 종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3월 5일에 KB 국민은행에게 10,000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문서화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채권이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경제의 채권과 법의 채권이 다른 게 아니라 결국 같은 뜻이야. 그래서 이 의미 자체를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국민은행은 반대로 이 종이를 들고 온 사람에게 3월 5일에 10,000원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겠죠? 이걸 채무라고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를 일단 이해해 두자. 자, 다시 글로 옵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차는 결국 계약이야. 따라서 이런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될 거야. 자, 근데 어떤 계약이냐?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받는 계약이야. 언제? 주택을 사용한 다음에 누가? 임차인이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일단 임차인 얘는 업이죠. 업이야. 임차인이 무슨 뜻이야? 임차인 무슨 뜻이야? 이러면 안 된다. 알겠죠? 야, 업이 무조건 찾아와. 내가 진짜 경고했어. 다음엔 이렇게 좋게 안 넘어간다. 개지랄할 거야. 아시겠죠? 그래. 그러니까 찾은 걸 읽는 거 괜찮아. 외워오라고까지 안 한다고 했다. 그냥 모르는 어휘 있으면 찾아와. 이 어휘를 찾아오라고 지랄하는 거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자기 점검 습관을 기르라 이 말이야. 즉 내가 이 어휘를 아나 모르나라는 그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해. 그게 메타인지 상위인지잖아. 그 능력 자체가 사실 공부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 단어를 아나? 모르나? 이걸 스스로 점검하는 습관을 기르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모르는 어휘를 찾는 건 그냥 당연해야 돼요. 내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돼. 근데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걸 너네들은 하는 습관이 아직 안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지랄을 통해 일단 습관을 들이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아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 어떤 언어든 간에 어휘가 기본이잖아. 너네들 영어 공부할 때도 어휘부터 공부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네들이 그러니까 독서 영역에 있어서 독해에 문제가 생기는 거에 70% 이상은 어휘야. 어휘 문제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야. 나한테 질문하러 오면.
근데 너네들이 왜 그 문제를 어휘 문제라고 인식 자체를 못하냐면 한국인이니까. 그러니까 이 단어를 글자를 처음 보지 않으면 나 이 글자를 봤어 면 안다고 착각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내가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몰라요. 그럼 여기가 흐려졌죠. 이 의미가 흐려졌죠. 그럼 당연히 문장의 의미도 흐려집니다. 이 흐려진 문장이 중첩되면 글이 망가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단어 자체는 본 적이 있으니 그리고 어떤 문맥에서 쓰이는지도 대충 아니 내가 이걸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찾아온 걸 읽는 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해. 뭐라고 안 해? 무조건 찾아오긴 해야 돼. 아시겠죠? 임차인은 빌린 사람이야. 빌린 사람. 그죠? 그 다음에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이야. 그럼 여기서 임대인의 개념은 정해줬지만 임대인은 빌려준 사람이라는 뜻이죠. 보증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기간 동안 주택을 사용한 후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받는데요. 자, 이 내용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하는 계약이잖아. 너네들이 사는 집도 주택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물론 자가를 사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전셋집을 산다라고 하면 다 이 얘기잖아. 그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세계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세계약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 임차인이 누구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우리 예를 들어서 내가 전셋집에 들어가 살고 있어. 그럼 나를 뭐라 그래? 그래. 임차인 혹은 세입자라고 합니다. 집에 들어가 사는 사람. 임대인은 그럼 누구야? 집주인. 그러니까 이 글자를 굳이 임차인, 임대인 이렇게 읽을 필요가 없어요. 세입자, 집주인 이렇게 읽어도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만약에 나는 이치환이 안 됐어. 그럼 뭐야? 이 어휘를 몰랐기 때문에 가능성이 크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글자로 읽고 있는 거라고. 독서는 글자를 눈으로 읽는 게 아니야. 의미를 머리로 읽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지금 연습시키려고 계속 앞에 보라고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전세계약 얘기하는 거구나 알겠죠? 자, 그럼 일로 오세요. 여기 보지 마. 보지 말고 일로 와. 자, 계약이죠, 계약. 그러면 저 계약에도 당연히 당사자들이 있을 거야. 계약 당사자들이 누구랑 누구야? 임차인이랑 임대인이야. 그죠? 그럼 봐라. 임차인이 누구야? 세입자죠. 임대인이 누구야? 집주인이죠? 그럼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뭐 줘야 돼요? 그래, 보증금 줘야죠. 시계는 전세 줘야 될 거 아니야, 전세. 그죠? 그러면 집주인은 임차인한테 뭐 줘요? 집 주죠. 집 주죠. 기간 지났어. 기간 지났어. 시간이 지났어. 기간 만료됐어요. 전세방 빼야 돼. 자, 그러면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뭐 돌려줘야 돼? 그래, 집 돌려줘야죠. 집주인은 임차인, 세입자한테 뭐 돌려줘야 돼? 보증금 돌려줘야죠. 이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아까 처음에 얘를 눈으로 읽었을 때와 의미를 받아들였을 때 남는 정도를 생각하라고. 이 문장은 그냥 이렇게 요약하면 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이런 계약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여기까지 됐어요? 자, 지금 이 얘기는 이 지문과 좀 딴 얘기인데 채권이 워낙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채권에 대한 이해도를 심화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물어볼 테니까 생각하고 대답해. 알겠죠? 생각하고 대답해. 자, 아까 급부가 뭐라 그랬어? 일정한 행위야. 그러니까 어떠한 행위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채권이 어떠한 행동을 요구하는 권리라면 다른 말로 하면 급부 요구 권리가 되고 채무가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할 의무라면 다른 말로 하면 급부 이행 의무가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채권과 채무 관계는 일방향으로 설정되는 경우보단 쌍방향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잘 들어. 이 말 이해되는지 잘 들어. 급부 내용에 따라 채권 채무 관계가 뒤집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급부 내용이 뭐냐에 따라 채권 채무 관계가 뒤집혀요. 자, 잘 들어. 얘를 이해했으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생각하고 얘기해. 급부가 계약이 만료됐어요. 계약 만료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야. 계약 만료 상황에 급부가 주택 반환이야. 급부가 주택 반환이야. 그럼 채권자 누구야?
그래, 임대인, 집주인 이게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고3 수준의 법집을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냥. 너네들한테 선지에서 급부 내용이랑 채권자 채무자 주고 이거 막 뒤집는 방식으로 일치불일치 물어보잖아. 그게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그걸 다 찾아야 돼요. 여기서 이 문장의 주체는 얘인데 이 선지의 주체는 얘로 뒤집어 놨으니까 적절하지 않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얘가 이해가 되면 안 돌아가도 당연히 판단이 돼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간단해. 급부가 주택 방안인데 채권자를 물었죠. 그럼 이걸 풀어서 이해하면 이거야. 주택 방안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한테 있니 이거잖아.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누가 계약이 만료됐을 때 집 돌려달라고 하냐 이거잖아. 그래서 누가 집 돌려달라고 해? 집주인이 돌려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급부가 주택 방안일 때 채권자는 임대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계약 만료 상황에서 급부가 보증금 방안이야. 급부가 보증금 방안이야? 그럼 이때 채권자는 누구야? 임차인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급부가 보증금 방안인데 채권자가 누구니? 라는 물음은 누가 보증금 돌려달라고 할 권리가 있니? 쉽게 얘기하면 누가 돈 달라고 해? 이 얘기라고. 그러면 세입자, 임차인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된다고. 그럼 계약 상황에서는요? 계약 상황에서는 똑같이 보증금 지급이야. 급부가 보증금 지급이야. 그럼 채권자 누구야? 임대인이 되는 거죠. 이때는 얘가 돈 달라고 하는 거죠. 계약 상황에서는 내가 주택 줄 테니 넌 돈 줘 이거잖아. 그죠? 따라서 급부 내용과 계약 시점에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뒤집힌다고요. 이거 가지고 장난질 치는 게 사실 법지문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글자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걔를 간략하게 확인한 거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임대차를 체결하여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권리인 임차권은, 그럼 이게 임차권의 개념이죠. 당연히 그래서 개념 정의를 하게 되면 그 정의는 무조건 이해해야 돼요. 무조건 이해해야 되는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가 OT 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는 축자적 이해를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축자적 이해를 하려고 노력할 거야. 자, 일단 내가 OT 때 축자적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축자적 해석이 무슨 말이냐면 글자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해석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짓이 축자적 해석이에요. 지금 이 짓이 글자가 함축하고 있는 걸 해석한다. 왜? 우리나라 말의 대부분은 한자어고 한자어는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풀어서 봄으로써 그 어휘의 의미를 해석하려고 하는 게 축자적 해석이야. 근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는 축자적 이해를 하려고 한다 그랬죠. 이 글자는 몰라도 돼요. 이 축자적 이해가 무슨 말이냐면 이해가 됐다는 건 내가 내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죠. 내가 이해가 됐다는 건 여기 나와 있는 글자를 인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한 말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 했잖아. 저번 시간에 선생님은 짜장면 좋아한다. 선생님은 짬뽕을 좋아한다. 선생님은 깐풍기를 좋아한다. 선생님은 탕수육을 좋아한다. 라는 내 문장을 요약하면 뭐가 된다고? 선생님은 중국 음식을 좋아한다가 되죠. 그럼 중국 음식이라는 말은 없었잖아. 근데 내가 이걸 중국 음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왜? 이해됐기 때문이라고. 반대로 얘기하면 내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글자를 외워야만 말할 수 있으면 이해가 안 된 거라고. 그래서 요약을 안 보고 해야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가 됐으면 내 식대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축자적 이해는 뭐냐면 임차권의 개념에 해당하는 의미를 이 글자에 붙여놓는 겁니다. 아시겠죠? 즉 임차권의 의미를 여기 표현되어 있는 글자를 가지고 최대한 이해하는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하냐? 내가 여기서 앞에 내용이 이해됐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까먹을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 단어는 선지에서 물어보든 글에서 다시 나오든 나올 거죠. 그러니까 이 글자에 의미를 붙여놓으면 이 글자를 보고 의미를 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실제로 해보자고요.
임대차를 체결하여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권리가 임차권이래. 그럼 요 말의 의미는 이해도 안 돼. 이 말의 의미. 임대차 체결이 뭔 말이야? 그래, 이 계약이 체결된다 이거죠. 이 계약이 체결되면 임차인 누구야? 세입자한테 발생하는 권리가 임차권이야. 어떤 권리일까? 권리 내용이 뭘까요? 그렇지. 주택 쓰다 만료됐을 때 돌려주면 너도 보증금 줘야 돼. 이거겠죠. 그죠? 이게 임차권이야. 내용 이해됐죠? 내용 이해됐죠? 그럼 이 글자를 활용해서 다시 풀어요. 임차권이 뭐야? 이렇게 하면 된다고.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권리 이렇게 하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최대한 저 글자에 붙여놓는 거라고. 자, 하나만 더 연습해보자. 그럼 주택임대차 하는 거야. 그렇지. 주택을 임대하고 임차하는 계약이다. 이렇게 붙여놓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저 글자를 보고 떠올릴 거니까 요 남은 정보 다 알려도 된다고 그냥. 내 이 글자 보고 의미 떠올리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앞으로 독서 수업을 할 때 계속 강조할 거지만 정보량은 이해도에 반비례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너네들이 시험장에서 맨날 진짜 시도 때도 없이 이 소리야. 선생님 정보량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해되는 양이 적었다 이 얘기야. 즉 이해도가 올라가면 정보량이 많다는 소리를 안 하게 된다고. 물론 과학기술 제재 같은 건 좀 예외예요. 거기는 이해가 아니라 수용 혹은 납득의 영역이 더 많다고 그랬죠. 원리 같은 건 우리가 사실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 중력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이걸 뭔가 글을 통해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자연적 원리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과학기술 제재 같은 경우에는 정보의 양이 많다고 느껴지는 게 당연한 지문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지문은 너네들이 정보량이 많다는 건 이해의 양이 그만큼 적었다는 뜻이라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임차권은 채권에 해당하는데 채권을 가진 사람은 원칙적으로 특정한 채무자에 대해서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고 제3자에게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일정한 행위, 이걸 다른 말로 급부라고 하는 거야. 이건 그냥 배경 지식이야. 참고로 알아두세요. 알겠죠? 얘를 급부라고 하는 거고. 자, 지금 이 내용 자체는 납득이 안 돼. 채권을 가진 사람은 원칙적으로 특정한 채무자에 대해서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고 제3자에게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납득이 안 돼. 되죠? 자, 일단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된다. 내가 납득돼 안 돼? 라고 물어봤을 때 첫 번째로는 당연히 납득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저 말이 이해됐나? 이걸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자기 점검을 해야 돼. 두 번째로는 혼자 공부할 때 자기한테 이걸 물어봤었는지 생각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숙제로 이거 해봤을 거 아니야. 숙제를 해봤을 때 내가 이런 문장들을 스스로한테 이해됐나? 납득됐나? 이걸 물어봤는지를 생각해야 돼. 아시겠죠? 이걸 반복하는 게 결국 문장의 요약이잖아. 아시겠죠? 자, 채권은 이런 거라죠. 예를 들어서 내가 계약을 했어요. 일주일 뒤에 분필 돌려줘. 이 계약을 했어. 근데 일주일 뒤에 내 이 친구한테 와서 분필 줘. 하면 뭐 미친놈 무슨 소리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3자한테는 주장할 수 없다고. 당연한 거예요. 계약 당사자들끼리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니까. 그죠? 반면에 소유권이나 저당권, 전세권 등 물건에 대한 지배권이라고 할 수 있는 물건은, 자, 얘는 개념을 숫자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물건 어떻게 붙이면 되겠어요? 그래, 물건에 대한 권리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그 다음 물건의 예시가 얘네죠. 얘네죠. 여기서 전세권은 뒤에서 설명이 나오고 소유권은 알 거고. 소유권은 뭐예요? 그렇지. 쉽게 얘기하면 이거 내 거다 이거잖아. 이거 내 거다. 얘는 몰랐을 수 있어. 저당권. 그리고 사실 이 글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근데 찾아왔어요. 어휘를.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저당권이 뭔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다 하는 친구들은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숙제로 할 때 얘가 걸렸어야 정상이야. 이 글에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이 글에서는 중요하잖아. 이 글에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이 단어 자체가 좀 걸렸어야 돼. 그러면 찾았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습관화가 돼야 된다. 이것만 익혀도 3월 한 달 동안 자기 점검 습관과 어휘 찾는 습관 이 두 개만 익혀도 성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일단은 지금은 넘어갈게. 소유권, 전세권 등 물건에 대한 지배권이라고 하는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납득했는데. 되죠? 아까 내가 계약을 했다 그랬죠? 일주일 뒤에 돌려줘. 이거는 내가 일주일 뒤에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분필 돌려줘 하면 이 새끼 뭐야 미친놈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랬지. 근데 물건은 이런 거잖아. 자 이거 내 거야. 이거죠. 자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는 친구한테만 다 주장할 수 있죠. 이거 내 거야는 다 주장할 수 있잖아. 그죠? 그 얘기라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따라서 물권은 일반적으로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된다. 납득되는데. 왜 더 우선하겠니? 그렇지. 물권은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는데 채권은 특정한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으니까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쉽게 얘기하면 더 힘이 세요. 이런 뜻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같은 물건들 사이에서는 선순위 물건이 후순위보다 우선한다. 선순위가 무슨 말인데? 그래 순위가 먼저다 이 뜻이죠? 후순위는 순위가 나중이다 이 뜻이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물건들 중에는 선순위가 후순위보다 우선한다. 그래서 임차인은 계약을 맺은 임대인에 대해서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납득되는데 왜요? 왜? 왜 특정한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데? 그렇지 채권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임차권은 채권이고 채권은 특정한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계약을 맺은 임대인에 대해서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매매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변경되면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이거 글자 그대로 이렇게 읽고 있으면 안 돼. 이게 무슨 뜻인지를 생각해야 돼.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그래 집주인이 바뀐다는 정보가 왜 중요한데? 그렇지. 물권이 변동되면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권이 변동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할 수 있다. 납득되는데. 납득돼? 왜? 왜 못하는데? 새로운 소유자한테는. 그렇지. 제3자니까. 이게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특정한 채무자가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임차권은 채권이고 채권은 계약을 맺은 당사자들끼리 발생하는 거죠. 새로운 소유자는 나랑 계약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입장에서는 제3자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주장할 수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너네들이 여기까지 나를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여기 읽으면서 아 그런 뜻이구나 고개를 끄덕였죠. 그게 혼자 공부할 때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지문을 이해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할당되어 있는 문제를 풀었더니 다 맞았는데요. 의미 없다고요. 너네들 주택임대차 공부하려고 지금 독서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여기에 할당되어 있는 문제를 다 맞춘 건 의미가 없다고. 아시겠죠? 이 지문은 독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야. 그러니까 문제는 확인 방법 중 하나일 뿐이고 우린 궁극적으로 지금 이 수준까지 글을 읽어나가는 걸 공부할 땐 지향해야 돼. 시험장에선 이 정도까지 못하겠지. 못하겠지만 공부할 때는 이 정도까지를 지향해야 시험장에서 이해되는 정도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다 이 말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앞에 봐. 잠깐 이것까지만 하고 쉴게요. 앞에 보시고 지금 뭐 할 거냐면 1분단 요약할 거예요. 알겠죠? 일부러 넘긴 거야. 왜? 요약 핵심 뭐라 했어? 안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분단 보지 말고 밑에도 보지 마. 그러니까 프린트 보지 마요. 머리로만 생각해 그냥. 머리로만 생각해. 이걸 연습하는 거야. 어차피 이해됐으면 다 할 수 있어. 암기하라는 게 아니야. 내용을 떠올리라는 얘기야. 정리해서. 자, 1분단 무슨 내용이었어요? 뭐를 다루는 내용이었어요? 1분단 딱 너네들이 내용 떠올렸을 때 어떤 내용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니? 그렇지. 일단 걔가 주택임대차니까 주택임대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주택임대차가 뭐였는데? 쭉 얘기해. 계속 얘기해. 내가 알아서 걸러들을게. 근데 내가 질문을 했을 때 답하려고 노력은 해야 돼. 왜냐하면 머릿속에 정보가 떠다니는 거랑 입 밖에 내는 거랑 천지 차이야. 너네들이 입 밖에 내려면 정보를 정리해야 돼요. 그 정보의 구조화가 독서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질문했을 때 답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선생님 저는 너무 수줍어서 차마 입 밖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겠는데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속으로라도 대답해야 돼. 가만 앉아서 누군가 대답하는 걸 기다리면 장담하는데 절대 안 늘어. 절대 안 늘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너네들 혼자 공부할 때도 이 짓은 해야 되는데 너네들이 혼자 공부할 때 방향성을 잡기 힘드니까 수업 시간 나랑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럴 때라도 계속해서 하려고 노력해야 혼자 할 때도 써먹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주택임대차 뭐였는데? 얘기해. 내가 알아서 걸러 들을게. 그래, 일단 핵심은 계약인 거고요. 계약이니까 계약 당사자가 발생하죠. 계약 당사자가 누구야? 임차인이랑 임대인이야.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뭐 줘요? 그래, 보증금. 보증금이라는 글자가 기억나지 않아도 된다. 돈 줘요, 이래도 돼. 알겠죠? 보증금을 줘.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뭐 줘? 집 줘요. 기간이 만료돼. 예를 들어서 뭐 전세계약이면 2년 계약을 했어. 2년이 지났어. 그러면 임차인 임대인한테 뭐 줘요? 집 다시 돌려줘요.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뭐 줘요? 돈 다시 돌려줘요. 보증금 다시 돌려줘요. 이거죠? 이게 주택임대차 계약이야. 그죠? 이 주택임대차 계약을 설정하면 임차인에게 뭐가 발생해? 그렇지. 임차권이 발생하죠. 그게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권리죠. 근데 이 임차권은 뭐야? 그래, 얘는 채권이야. 이게 중요했죠. 이게 왜 중요한데요? 그렇지. 결국 사실 물권과 비교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했죠. 제3자한테는 주장할 수가 없어요. 물권은요.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부딪히면 누가 이겨? 물권이 이겨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 그렇지. 얘가 변동되면 이걸 주장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해. 그죠? 이게 1분 단위로. 이렇게 요약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너네들이 내 물음에 답하고 요약한다고 했을 때 1분 단위 글자를 외워서 얘기했냐고. 아니잖아. 이게 시험장에서도 되게끔 공부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잠깐 쉬었다가 2문단 이어서 하겠습니다. 35분에 들어올게요. 지금 25분에 끝났으니까.